인류가 지금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부터였습니다. 네. 과학적 사고나 예술적인 영감은 뇌에서 나오지만 그걸 실현시키는 건 바로 손의 역할인 거죠. 네, 손은 뼈와 관절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또 매우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네. 흔히 손바닥만한 크기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 손이 갖는 능력은 실제로 무궁무진합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 우리의 손인데 그 속사정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손의 문제들 오늘 TD 메디컬 약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강동우 부장님 또 유명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치질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온종일 손을 사용한다. 그만큼 손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별도의 분과도 있으니 바로 수부외과다. 손은 뼈와 관절, 또 신경, 혈관, 힘줄 등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 안에 담겨 있는 정교하고 복잡한 세계.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 오늘의 주치.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강동호 부장 그리고 유명재 과장과 함께한다. 손은 상당히 섬세하고도 또 정교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이 이름만 들어도 수부외과 세부 전문이 아주 섬세한 의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강동호 부장님,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관할하고 또 어떤 질환을 담당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부외과란 손과 팔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특화된 진료 과목입니다. 네. 담당 영역은 주로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진료하고 있고 네. 선천성 기형에서부터 시작해서 골절과 절단 등의 외상, 그리고 손가락 관절염, 또 방아쇠 수지증, 손저림 등에 대한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혹, 손목 통증과 팔꿈치 통증의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그렇죠. 나타나는 그 질환들 오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또 지난주가 추석이었잖아요. 명절에는 또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유명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명절 때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더 악화되는 손상이나 질환들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실제로 음식을 장만하면서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게 칼에 의한 손상입니다. 그리고 벌초 시에 예초기 손상이나 낫에 의한 절단 손상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열상이나 힘줄의 손상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또한 그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식을 많이 장만하면서 나오는 과사형 증후로 손저림 증상이나 또는 손 아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증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바로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를 찾아가시고 진단과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됩니다. 예. 네, 먼저 강동호 부장님께 이 손에 생기는 문제와 또 해결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 손을 일컬어서 뇌의 축소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예.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일을 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네. 독일의 철학자 엠마누엘 칸트는 손을 가리켜 눈에 보이는 뇌의 일부라고 네. 이야기할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예. 우리가 뇌의 명령으로 행하는 일 중에 손이 가장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고 어두운 곳에서는 손끝으로 물건을 더듬어 찾는 눈의 역할을 대신하고 또 손짓으로 말하는 입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예. 손이 제2의 뇌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많은 뼈와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관절과 뼈에 힘줄과 작은 근육이 붙어서 자유자재로 손동작을 할 수 있고 특히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손끝은 가장 발달된 감각기관입니다. 예. 이 때문에 우리는 미세한 차이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고 정교하고 세심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소중한 손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각각의 구성 요소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뼈와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는 관절염과 결절종, 힘줄을 무리하게 쓰면 힘줄이 부어서 생기는 방아쇠 수질증과 디케르뱅병,
신경을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는 신경이 눌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팔꿈치 터널 증후군 등이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질병들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일단 네. 관절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관절염 하면 무릎 관절염을 그렇죠.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손가락 관절염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에는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많은 뼈와 관절이 있습니다. 작지만 하루 종일 움직이는 손 관절염일 텐데요. 네. 손 관절염의 종류로는 일시적으로 아픈 일괄성 관절염, 그리고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골 관절염, 또 면역에 일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흔히 발생하는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절 통증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엑스레이 검사로 관절염의 진행 여부를 진단해야 되겠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감별하기 위해서 관절염 피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폐경기 여성이나 노령의 환자에게 대해서는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정상 관절과 골 관절염에 의해 병든 관절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나타낸 그림인데요.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절면이 매끈하고 관절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축이 똑바른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연골이 따르게 되면은 관절 간격이 가까워지고 관절맥이 불규칙한 면이 되고 뼈와 뼈가 가까워지면서 뼈 끝이 뾰족하게 변하는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이 엑스레이 상에서 관찰되게 됩니다. 예, 실제로 내원한 환자분의 손 사진인데요. 이를 엑스레이로 촬영해 보면 정상적인 관절의 동고스름하고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는 관절 모양에 비해서 마지막 손마디뼈는 관절면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붙어 있고 양 끝으로 뾰족하게 뼈가 튀어나와 있고 이 두 번째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축이 틀어져 있는 진행된 골관절염의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량을 줄이고 따뜻한 찜질과 스트레칭, 그리고 요즘은 약이 잘 나오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로 통증이 조절되면 보존적 치료로 꽤나 오랫동안 손 사용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정도의 꾸준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통증이 계속된다면 관절 고정술 등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수술 사진인데요. 왼쪽에 진행된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아주 통증을 느끼는 환자분이셨고, 이 마지막 마디에 연골 부분을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고 양 끝단에 뼈를 붙여드리는 관절 고정술을 하는 수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수술 후 6주째 뼈가 잘 붙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마지막 마디가 조금은 굽혀지지 않지만 통증이 없이 잘 사용하는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네. 자, 컴퓨터 작업 요즘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나 손목에 무리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IT 시대가 가져온 질환이라고도 불린다는 결절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주실까요? 네, 결절종은 우리 관절막이나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관절액이 약한 부분을 밀고 올라오는 무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손과 손목에 생기는 가장 흔한 혹이고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손가락 끝, 손바닥 쪽, 또 손목 뒤쪽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결절종의 진단은 일단 엑스레이상 이렇게 뼈 뒤쪽으로 뾰족하게 뼈가 튀어나와 있는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초음파상 검은색 액체가 가득 차 있는 주머니 모양의 낭종이 보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크기가 아주 크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낭종의 모양이 아닐 때는 MRI를 통해서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결절종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외래에 오셔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혹시 암으로 진행하던가 아니면 전이가 되는가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결절종으로 진단되게 되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을 안심시켜 드리는 게 중요하겠고, 크기가 크지 않고 증상이 없으면 일단 경과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크거나 크기가 커지는 거에 비례해서 생활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절염과 동반된 손가락 끝 결절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엑스레이 보다시피 뒤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골극을 같이 절제해 주는 곳으로 재발률을
좀 줄일 수 있겠고 네. 손목 뒤쪽에 있는 결조종 같은 경우에는 손목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을 같이 절제함으로써 손목 통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수술 사진인데요. 여기 작은 물혹이 있습니다. 음. 손톱 뿌리 부분에 물혹이 생기면서 손톱 변형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여성 환자분입니다. 네. 수술 시 뒤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골국을 동그랗게 깎아주는 수술적 치료를 함께 함으로써 수술 후 6주째 여기 손가락 변형의 일부가 교정되는 것이 보이고 3개월째는 아주 매끈한 손톱으로 재발 없이 잘 나은 환자의 경우입니다. 네. 주로 또 발생하는 손목 뒤쪽의 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가락 펴는 힘줄을 옆쪽으로 제끼고 관절막의 일부를 같이 절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재발을 줄일 수가 있겠고 이와 동시에 손목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같이 절제해 줌으로써 보다 손목 통증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거 수술을 한 다음에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실제로 결절종은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발생의 원인이 관절막이나 힘줄막의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혹이기 때문에 수술이 잘 진행되더라도 재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수술적 치료, 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골극을 같이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관절막의 일부를 같이 제거해 줌으로써 재발률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뼈 관절과 관련된 질환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힘줄의 문제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보 질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방아쇠 수지증입니다. 설명 주실까요? 방아쇠 수지증은 손가락 굽히는 힘줄이 손가락 막을 뜻하는 활차라는 힘줄 막과 마찰이 되면서 두꺼워져서 통증과 걸림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예. 비유를 하자면 우리 기차 터널이 있고 기차가 있으면 기차 터널은 활차라는 힘줄 막에 비유를 할 수 있고 손가락 굽히는 힘줄은 우리 기차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기차가 기차 굴에 비해서 얇아야 잘 소통을 할 텐데 이 기차가 두꺼워지는 바람에 기찻길에 충돌을 하면서 통증과 걸림을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방아쇠 수지증의 증상을 보면 대부분 주무시는 동안 기름칠이 잘 안 돼 있는 아침에 네. 특히 손마디가 더 굳어지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고 무의식적으로 힘을 줘야 더 잘 움직여지기 때문에 손가락 윗마디에 통증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 움직이는 모양이 총 쏠 때 방아쇠를 당기는 그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을 방아쇠 수지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네. 예, 병이 더 진행이 되면 굽혀진 상태에서 펴지지가 않기 때문에 통증을 참아가면서 억지로 펴야 손가락이 펴지는 그런 병이 진행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이 증상에 앞서서 힘줄이 부풀어진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터널에 들어가는 기차를 비유하시면서 네. 왜 힘줄이 부풀어지게 되는 이제 건가요? 과사용으로 인해서 그 힘줄과 힘줄막 사이에 예. 마찰 때문에 네. 힘줄이 두꺼워지고 붙는 겁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어떤 무리 해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부어서 손가락이 뻣뻣함이 계속되다가 그 병이 더 진행되게 되면 이제 걸림과 통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질문하신 것과 같이 건초염 또는 힘줄 막염이라고 부르는 손가락 뻣뻣함을 유발하는 질병이 더 증상이 진행되면 그 걸리고 아픈 방아쇠 수지증, 아까 그 특징적인 방아쇠를 쏘는 이렇게 당기는 듯한 손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름을 방아쇠 수지증이라고 따로 부르게 됩니다. 네. 네.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방아쇠 수지증의 진단은 엑스레이 검사상 이제 관절염 등의 동반 질환을 관찰해야 되겠고 초음파 검사상 이 두꺼워진 이 활차라는 힘줄 막이 두꺼워지면서 그 힘줄이 자연스럽게 지나가지 못하는 모양을 관찰하면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치료는 우선 그 사용량을 줄이고 따뜻한 찜질과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로 쓰는 방향과 반대 방향 쪽으로 꾸준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줄이 부어서 생기는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통소염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 증상 호전이 없다면 2, 3회 정도의 제한적인 스테로이드 주사를 치료해 볼 수 있겠고 스테로이드 주사에도 호전이 없는 방아쇠 수지증에 대해서는 힘줄막, 즉 활차 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주사는 피부 색깔이 하얗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힘줄막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약 3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2, 3회 정도의 횟수로 제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방아쇠 수지증 같은 경우에는 이 활차라고 불리는 힘줄 막을 절개해 줌으로써 약 10분 정도의 수술 시간을 가진 간단한 수술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방아쇠 수지증이 심해진 서은수 씨. 지금은 엄지가 아파서 손을 움직이기 무서울 정도라는데 많이 불편해요. 많이 아파. 이게 피 딱 하면은 안 굽어지고 또 굽어 딱 하면은 또 안 피지고 아파서 못 피요. 또 그게 이제 주사를 한 번 맞고 많이 좋아졌다가 또 한 번 더 또 기간이 많이 쓰니까 또 아파. 또 맞고 이제 선생님이 2번 맞고 나니까 다음에는 수술을 해야 좋다 하는데 말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있다가 이제는 막 누웠다 자다가 일하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이기요. 아파도 소리 막 제대로 나와. 수술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점검. 강동호 부장은 꼼꼼하게 엄지의 상태를 확인한다. 오늘 시행될 수술은 활차 절개술. 활차는 손가락 굽히는 힘줄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통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 길을 이루는 힘줄 막을 활차라고 부르는데 위치는 대개 손바닥에서 손가락이 만나는 부분에 위치하게 되고 이제 손가락 굽히는 힘줄 막하고 활차가 마찰 때문에 붓고 아픈 병이 방아쇠 수지증이라는 병이죠. 이렇듯 방아쇠 수지증은 손가락 힘줄의 움직임을 활차가 막는 것이 문제. 이를 해결하려면 활차의 일부를 잘라줘야 하는데 활차 절제술이란 이제 마찰이 되는 활차를 말 그대로 절제하는 수술인데 그 위에 작은 2cm 정도의 피부 절개선을 통해서 그 활차 막을 절제하는 수술로 비교적 10분 내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엄지의 활차를 넓혀주며 마무리되는 수술. 손가락 굽혔다 폈다 운동을 내일부터 잘 하시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잘 끝났습니다. 당분간 경과를 지켜보며 은수 씨는 회복에 임할 예정이다. 수부에 발생하는 힘줄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들 중에 하나로 방아쇠 수지증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 이름도 조금은 생소합니다. 득헤르뱅병이라는데 이건 네. 또 어떤 질환입니까? 네, 득헤르뱅은 이 병을 처음 언급한 1800년대 스위스 외과 의사의 이름입니다. 예. 예, 그 병의 특징은 이제 엄지손가락 들어 올리는 힘줄의 부종과 통증을 동반하는 건초염입니다. 아까 건초염은 이제 힘줄 막이 부어서 생기는 염증을 건초염이라고 불렀는데 위치가 방아쇠 수지증은 주로 손가락 굽히는 힘줄에 그 병이 생긴다면 득헤르뱅병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줄에 건초염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으로 말아쥐어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꺾어 내렸을 때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따라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병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예. 의자에서 벌쩍 뛸 정도의 아주 아.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목을 뒤로 많이 젖히거나 많이 굽힌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쪽을 쓸 때 통증이 유발되고 두꺼워진 힘줄 막이 볼록한 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병은 산모나 아니면 이제 손주를 보시는 할머니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기를 안는 손 모양 자체가 손목을 뒤로 꺾거나 굽힌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는 동작을 취하시다 보니까 수유모나 할머니들에게 많이 생기는 병으로 예. 병입니다. 득헤르뱅병의 치료는 방아쇠 수지증과 비슷하게 사용량을 줄이고 온찜질과 스트레칭, 소염 진동제가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조기 착용이 도움이 되겠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 호전이 없을 때는 제한적인 스테로이드 주사나 힘줄막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기는 손목만 고정하는 아대 모양의 보조기보다는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동시에 고정할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보다 효과적인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방아쇠 수지증에 치료할 때보다는 좀 더 제한점을 둬야 되는데
주로 손바닥의 피부는 두께가 있고 색깔 변화에 별로 민감하지 않지만 손목의 피부는 보다 얇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치료했을 때 색깔의 변화가 보다 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이나 색깔에 예민하신 분들은 좀 더 제한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2, 3회에 스테로이드 주사에 치료가 되지 않는 디게르뱅병에 대해서는 앞서 건지대라는 힘줄막을 절개하는 15분 정도의 수술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방아쇠 수지증도 그렇고 드퀘르뱅병도 힘줄 막을 마지막에는 절개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절개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을까요? 남아있는 힘줄막이 또 어느 정도 상처로 나와주면서 약간 늘어난 상태로 나와주면서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네. 자, 드케르뱅병을 비롯해서 손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 또 증상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가사일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 비롯해서 또 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이 좀 시리고 저리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십니다. 보통 시리고 저리다 그러면은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지라고들 이해하신다는데 네. 문제는 시리고 또 저린 이 두 가지 증상이 전혀 다른 질환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외래에 오셔서 손저림 증상으로 혈액순환제를 굉장히 장기간 복용하고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표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 손저림은 주로 신경이 압박되면서 근육의 위축이 오는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신경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손저림. 예, 그래서 손저림의 치료는 신경을 치료를 해야 되고 손시림은 혈관이 추위에 과하게 수축하거나 아니면 막힘으로써 비교적 급성으로 생기는 통증과 결과적으로 조직 괴사를 유발할 수 있는 병이므로 혈액순환 개선을 치료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림과 시림이라는 단어는 증상이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 건가요? 주로 저희가 이제 여쭤볼 때 예. 손저림은 예.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다리가 저리듯이 그렇게 저림을 얘기하는 거고 예. 네. 손시림은 우리가 추위에 노출됐을 때 손끝이 이렇게 꽁꽁 어는 듯이 손시림. 예, 그렇게 사실 환자분들한테 되물어 볼 때는 그렇게 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되물어 보면 두 증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손저림 병으로 가장 흔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정중앙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정중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이 수평 손목 인대에 눌리면서 손저림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정중신경이 담당하는 감각의 영역이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 절반까지 손끝 저림이 생기게 되고 환자 본인이 느끼는 감각 이상 또 심해지면 이제 자다 깨서 손을 주무르고 주무시는 등의 감각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힘이 감소하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때는 엄지손가락 손바닥 쪽에 작은 근육이 마르면서 손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인데요. 엄지손가락은 이 손바닥 쪽에 있는 작은 근육을 이용해서 다른 손가락이랑 만나야지만 물건을 꽉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이 진행되면서 이 근육에 마름이 오면 다른 손가락이랑 물건을 꽉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단은 먼저 목과 손목의 엑스레이 검사로 신경이 주행하는 경로에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손목 초음파로 신경의 신경이 부어 있는 정도와 물혹 등의 또 구조물로 압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로 병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집에서 자가로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목 정중앙을 반대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톡톡 쳤을 때 손가락 끝에 저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는 손목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방금 두드렸던 곳을 30초가량 누르고 있으면서 손저림이 더 심해지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법으로 자가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네. 어느 정도 증상일 때 수술까지 고려하게 되는지도 설명 주시죠. 환자분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저녁에 주무실 때 손저림이 더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간단한 보조기나 아니면 기부술을 손목에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
또 약물 치료는 이제 비타민 B6, 또 소염 진통제 등이 힘줄의 부종을 가라앉히면서 상대적으로 신경이 차지하는 공간을 넓혀주기 때문에 손저림의 치료에 효과적이겠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 증상 호전이 없을 때는 마찬가지로 손목 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하면서 힘줄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치료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겠고, 한 두세 번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보존적 치료보다는 바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각 이상과 통증, 특히 밤잠을 설칠 정도의 저림, 특히 외래로 오셨을 때 이미 손바닥 근육이 마르고 손에 힘 감소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보존적 치료보다는 빨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은 손바닥에 약 2, 3cm 정도의 작은 절개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간략하게 손목에 정중신경을 누르는 수평 손목 인대를 세로로 절개해줘서 신경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손목에 근육막을 조금 추가로 절개함으로써 재발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 간단하게 손목 통증을 방지하는 보조기를 일주일 내외로 착용하지만 손가락 움직임에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손저림 수술 후 관리는 2주째 실밥을 제거한 후 상처 관리를 위해서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약 한 달이면 일상생활은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먹을 꽉 쥘 때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손목 통증이 약간 동반되기 때문에 힘든 작업이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좀 무거운 거를 많이 드신 분들은 2달 정도는 무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팔꿈치라고 하면 흔히도 우리 엘보라는 네. 어떤 질환도 많이들 언급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엘보랑은 좀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엘보는 우리가 손목 사용을 많이 하면서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반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이 팔꿈치에서 척골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에서 압박이 되면서 이 또한 손이 저린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아 때 팔꿈치 골절된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목수나 건설 노동자처럼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일 때는 엄지와 네 번째 절반이 손이 저렸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그 반대로 네 번째 절반과 다섯 번째 손가락에 손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손등 쪽의 감각 변화를 동반하고 이 또한 손바닥 근육의 마름과 손의 힘을 감소로 내원하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질병이 진행되게 되면 엄지손가락 관절을 편 상태에서 물건을 잡는 게 일반적인 모양인데 근육의 기능이 마비가 오면서 엄지손가락을 굽혀야 물건을 꽉 잡을 수 있는 손으로 변하게 되고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손가락을 붙이거나 벌리는 동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벽이 더 진행이 되면은 손바닥뼈 사이사이에 근육 마름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굳어져서 물건을 잡을 수 없는 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근육 마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가 가장 이제 움푹 패여 있는 이 부분과 이 사이사이에 손등뼈 사이사이에 근육이 말라서 정교한 동작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병으로 진행합니다. 흔히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런 현상들이 표면적으로는 손등에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예. 피부가 얇아진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육안으로는 사실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손에 근육을 잡아봤을 때 안에 근육 얇은 근육도 없이 피부만 만져지는 경우에는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학적 검사로는 진료실에서 팔꿈치 내측을 두드려 봤을 때 손가락 끝으로 저릿저릿한 증상이 나타나고 팔꿈치를 과하게 굴곡해서 30초에서 1분 정도 있었을 때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저림이 더 진행하게 되면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유사하게 엑스레이 검사와 팔꿈치 초음파로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관찰할 수 있겠고 팔꿈치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척골 신경의 탈구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매우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결절종이라든지 탈구 아니면 퇴화되고 없어져야 될 근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MRI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로 병의 경중을 확인할 수 있겠고, 또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목에서 생기는 디스크와 아니면 경추 협착증과 동반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술 전에 목 MRI를 통해서 이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팔꿈치 내측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근막에 의해 압박되고 있는 척골신경을 풀어주고 다시 눌리는 것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앞쪽으로 옮겨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전방 전이술이 있겠고, 또 하나는 볼록한 뼈를 편편하게 깎아주고 그 위를 푹신한 근육으로 다시 덮어줘서 신경이 움직이더라도 푹신한 베개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수술하는 내과 절골술이라는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에 흔히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손에 생기는 병을 예방하려면 손을 먼저 아끼는 습관, 그리고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충분한 휴식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손저림, 손가락 통증 등의 사소한 증상이 을에 손을 많이 사용하면 생기는 증상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수부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건강한 손을 지키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손 씻기, 손 청결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 손은 눈에 보이는 뇌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강동우 부장님, 또 유명재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